강준호 학생, 오케이. 김경민, 김영웅, 김영웅 학생, 박상영, 성창민, 신재현, 신재호, 엄찬호, 정건호, 한기병, 한상진, 권상윤, 권혁빈, 이예림, 허예원, 김채윤, 김여진, 안지현, 최윤서, 한희연, 한희연 학생, 황준영, 김민지, 김정주, 이지헌, 장진영, 김채민, 박은서, 양다윤, 이혜정, 최희재, 최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김영웅 학생은 여전히 없고, 다음에 한희연, 오케이. 한희연 학생은 있고, 들어왔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있고. 자, 지금 김영웅 학생만 한 친구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출석은 됐고,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것과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월 1일 11시에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볼 거고, 중간고사는 대면으로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의실 두 개가 잡혀 있어요. 403호하고 405호, 아이동. 403호하고 405호가 잡혀 있고, 403호에는 학번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학생 있죠. 는 403호로 가세요. 그리고 학번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학생은 405호로 가시면 되고, 그러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없겠죠. 자, 혹시 중간고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제가 좀 받고, 질문이 없으면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특별히 질문이 없나 봐요. 그러면은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세팅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자, 방금
질문이 하나 왔네요. 문제 유형이 단답형과 객관식인가요? 예, 일단은 주관식 문제는 이번에는 안 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주관식 이외의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다 상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계산기는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 없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특별히 주관식이 없는 문제라서 시험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로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시에 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12시쯤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폴리머 중에서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어지는 폴리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머티리얼, 이제 뭐 바이오 소재, 뭐 생체 소재라고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생체 소재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생체 소재가 될 수 있는 물질 후보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금속도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리머도 될 수 있고 유리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생체 소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물질들이 생체 소재로 사용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즉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이제 폴리머 우리가 이제 고분자 시간이기 때문에 폴리머에 대한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폴리머들의 그 특징, 특성과 그다음에 걔네들의 역할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바로 PP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하고. 폴리프로필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폴리프로필렌은 입체 이성체를 가질 수 있고 텍티스틸을 가질 수가 있고 이 텍티스틸을 갖는 것 중에서 아이소테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결정화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체 소재로 사용되어지는 PP는 결정화도가 높은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아이소테틱 PP를 주로 생체 소재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고분자가 바로 PT 여러분들 FE. 자, 이거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죠.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라고 해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긴 애고 이거를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분자를 뭐라고 많이 부르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테플론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들 이 테플론 테이프는 많이 사용을 해 봤거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테플론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면은 이 압축 가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들이 가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탱크라고 그래가지고 본베이 이제 보통 정확한 이름은 실린더예요. 이런 실린더 형태의 그러니까 가스 탱크죠. 실린더 형태에서 음, 여러분들이 가스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가스가 나오는 출구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를 갖다 붙이냐면은 이러한 압력계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압력계를 여러분들이 갖다가 여러분들 연결을 할 때 얘네들 새지 말라고 여러분들 하얀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압력계를 여러분들이 돌려서 집어넣는 거를 보거나 직접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감는 하얀 테이프가 뭐냐면 바로 테플론 테이프예요. 근데 이 테플론이라는 것은 나일론과 마찬가지로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제품명이에요. 이것도 역시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이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테플론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제 시판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테플론이 가지는 큰 특징은 뭐냐면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고분자 가공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테플론 테이프는 그 멜팅 템퍼레처가 굉장히 높아요. 멜팅 템퍼레처가 약 뭐 한 300도씨 정도 돼요. 약. 멜팅 템퍼레처가 되게 높고 이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는 루브리시티가 좋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윤활성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윤활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 뭐라 그럴까 미끄러진다라는 이야기죠. 마찰이 적다는 거,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굉장히 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라서 이 테플론이 주로 사용되는 건 어디냐면은 인체에서 여러분들 조인트 부분 있죠. 그러니까 관절이 돌아가는 부분. 특히 여러분들이 고관절 쪽에 보면은 고관절은 여러분들 골반뼈가 이렇게 있고 골반뼈 여기에 이제 다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볼 조인트가 있어요. 볼 조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볼 조인트가 있는 부분에서는 얘가 항상 그 볼이 돌아가니까 볼 조인트라는 거는 볼처럼 생긴 뼈가 있고 이제 뼈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뼈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볼이 움직이면서 관절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깨 뼈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볼 조인트가 있는데 이게 볼 조인트는 항상 돌아가면서 주변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마찰이 일어나죠. 마찰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만약 삐걱삐걱 하거나 여러분들 잘 안 움직이면은 관절이 제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에 여러분들 이 테플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플론이 윤활성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마찰 계수가 적다고 그랬으니까 이 테플론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PTFE 테플론에 대해서 테플론도 이 바이오 머티리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PDMS가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PDMS가 나와요. 자, 이 PDMS는 폴리 다이메틸 시독세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실리콘 러버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리콘 러버. 자, 실리콘 러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건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면은 스타퍼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크 또는 여러분들 실린더 플라스크에 막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플라스크가 있으면 이 플라스크 뚝을 막는 막에 있죠. 이 막에. 이 막의 재질로서 코르크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고무처럼 물렁물렁한 게 쓰이는 경우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연색 나가지고 약간 물렁물렁한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실리콘이죠. 여러분들 PDMS라고 그러면은 잘 모르겠지만 실리콘 그러면 여러분들 막 그 인체, 그러니까 생체 재료로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실리콘 그러면 가장 그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이오 머티리얼로.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가슴 성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성형으로 코 같은 거 수술을 할 때 여러분들 실리콘 보조물을 넣어가지고 뭐 수술을 하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러한 바이오 머티리얼이고 이 실리콘이 가장 그 다른 고분자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고분자는 그 맥번이 되는 게, 즉 주사술이 되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보통? C가 연결된 게 많죠. 고분자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제 메인 체인 또는 맥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를 고분자의 주사슬, 메인 체인 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척추처럼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백본 내지는 메인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고분자들은 그 메인 체인이 뭐로 이루어지냐면은 탄소 있죠. 탄소의 연결이에요. 탄소의 연결인데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백본이 어떻게 되냐면은
실리콘하고 탄소의 연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분자와 좀 차이가 되는 부분이 백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가 탄소가 아닌 실리콘과 옥시전이에요. 그래서 이 실리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플렉시빌리티가 좋고 유연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가슴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여러 군데에 그 보형물로 들어가죠. 보형물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플렉서빌리티는 좋은 반면에 미케니컬 스트렝스, 기계적인 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기계적인 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 중간 백본 사이에 여러분들이 뭘 집어넣어 주냐면은 벤젠 링 있죠. 벤젠 링을 이 구조 사이에 첨가해 주면은 벤젠 링 자체가 들어가면은 그 사슬을 굉장히 뻣뻣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고분자공학 1시간에 그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TM이나 TC가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고분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화학적인 구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적 구조 중에 이 벤젠 링 있죠. 벤젠 링이 고분자 사슬에 있는 경우에는 TM이나 TC가 높아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TM이나 TC가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사슬의 스티프니스라고 그러죠. 경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사슬을 뻣뻣하게 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벤젠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고분자 사슬 구조 안에 TM이나 TC가 높아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백본이 실리콘하고 옥시전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가 플렉서빌리티는 굉장히 좋지만은 기계적인 강도 측면에서는 약간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렁은 한데 단단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더 기계적인 미케니컬 스트렝스가 좋은 여러분들이 실리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화학적으로 그 사슬 구조 안에 벤진 링이 있죠. 이게 보통 에로마틱 링이라고 그러는 방향족 성분을 집어넣어 주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적인 강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는 여러분들 나오는 게 PVC. 자, PVC가 여러분들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만 하더라도 PVC 그러면은 일단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파이프가 생각이 나죠. PVC 파이프.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근데 PVC 파이프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그냥 굉장히 공업적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생체 재료로 사용을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자, PVC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얘는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이에요, 사실은. 범용 플라스틱이고 대표적인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4대 범용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PP, PE, PVC, PS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얘가 사용되는 것은 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어디냐면은 바로 블러드 백이에요, 여러분들. 블러드 스토리지 백.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혈액 담아놓는 그 봉투 있죠. 봉투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 혈액 담아놓는 그런 백 있잖아요. 어디서 여러분들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헌혈들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이상은 헌혈을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헌혈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헌혈차라든지 헌혈하는 장소에 가면은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혈관에 주사를 놓고 그 피가 나와서 어떤 이런 그 백에 들어가죠. 그 하얀 그러니까 투명한 비닐 봉지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걸 바로 이제 블러드 스토리지 백이라고 하고, 그것에 가장 많이 주로 사용되는 재료가 뭐냐면 PVC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료용으로 쓰는 튜브라든지 블러드 스토리지 백에는 PVC가 사용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PVC 그러면 파이프가 떠오르는 사람은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하고 이제 이런 게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튜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링거 같은 거 맞을 때, 수액 같은 거 맞을 때 수액에서 여러분들 그 팔에 꽂혀 있는 주사 바늘까지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단 말이죠. 그러면 야, PVC 같은 PVC인데 하나는 굉장히 단단하고 하나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럼 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단단한 고분자를 우리가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뭘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첨가제로서 바로 가소제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우리가 플라스틱 사이저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PVC에 주로 사용되는 그 가소제, DOC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DOC 같은 걸 첨가해가지고 PVC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러드 스토리지 백의 재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옛날 생각을 조금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러기 위해서는 그 플라스틱 사이저가 PVC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백 형태로 됐을 때, 플라스틱 사이저가, 그러니까 가소제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밖으로 기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 수혈을 하려고 백에 담아놓은 피를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수혈을 하는데 그 백 안에서 가소제가 밖으로 스물스물 기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액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소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밖으로 나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특히 이런 그 블러드 스토리지 백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될 때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용 플라스틱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범용 플라스틱인 PE라든지 PP라든지 PVC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 바이오 머티리얼로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오는 게 바로 PET. PET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ET 맞아요. 폴리테트라 텔레프탈레이트. 여러분들이 아는 생수 용기. 물병, 그러니까 PET병 만드는 데 쓰는 PET예요. 근데 이 PE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결정화도가 좋은, 그러니까 결정성 고분자예요. PE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그 결정화도가 높은 결정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성 고분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케니컬 스트렝스 있죠. 기계적인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잘 찢어지지가 않고 잘 파괴가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PET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파이버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죠? 그 봉합사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근데 봉합사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복 수술 같은 걸 할 때 이제 꼬매는 건데, 이 PE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혈관 있잖아요. 혈관 같은 데를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연결해주는, 그럴 때 쓰는 그런 파이버의 형태로 많이 쓰여요. 이 PE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ET는 결정성 고분자다. 따라서 텐사일 스트렝스, 기계적인 강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PET까지 봤고,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PEG가 나오죠. PEG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에요. 근데 이 PEG는 바이오 머티리얼로서 사용된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긴 고분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PEG는 FDA에서
최초로 승인이 된 고분자 물질이에요. 사실은 고분자라는 것이 막 생겨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1950년대? 뭐 그때부터 이제 고분자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고분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FDA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요즘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FDA 얘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죠. FDA는 뭐예요? 그렇죠. FDA는 Food, D는 Drug, A는 Administration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식약청이에요. 미국에 있는 식약청을 우리가 FDA라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얘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누군가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백신을 맞겠죠. 그래서 이러한 백신 같은 것들, 이런 약 같은 것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기관이 바로 미국에서는 FDA, 그 미국 식약청이죠. 근데 이 PEG가 이 FDA에서 최초로 승인이 된 고분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EG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바이오 머티리얼로 사용되어진 고분자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PEG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분자 중에서 식약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바이오에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용해도 돼라고 허락을 받았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자, 처음에 이 PEG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가 보통 드럭이라고 그러면은 약이죠, 약. 약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몸에 투여할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잠깐 얘기했을 때는 이 드럭은 여러분들이 투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 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주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야 될 곳을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물은 일반적으로 일단 사람 몸에 들어온 다음에는 혈관으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약을 우리 몸에 투여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혈관에다 약을 집어넣는 거죠. 혈관에다 약을 집어넣는 방법은 뭐예요? 주사죠, 주사. 여러분들. 주사 중에서도 정맥주사 있죠. 여러분들 주사도 그냥 다 같은 주사가 아니고, 정맥주사하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지방 근육주사? 뭐 여러분들 근육주사라고 하는 게 더 알기가 쉽겠다. 근육주사가 있는데, 정맥주사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링거 같은 거 맞을 때는 간호사가 여러분들 팔에 있는 정맥을 찾아서 거기다 주사바늘을 꽂고 그 다음에 수액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맥주사는 여러분들 혈관에, 말 그대로 그 정맥에다가 직접 투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엉덩이에 맞거나 어깨에 맞는 거 있죠. 특히 뭐 백신 같은 건 여러분들 어깨에 맞잖아요. 이거는 정맥주사가 아니죠. 이건 그냥 근육주사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우리 근육, 피하 지방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거기에도 작은 모세혈관들이 있죠. 그 모세혈관들 안으로 약물이 간 다음에 그 모세혈관이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정맥, 동맥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근육주사는 우리가 몸에 그냥 여러분들 팔이나 어깨나 엉덩이에 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약물이 이제 정맥으로 가가지고 다시 몸 안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물을 우리 몸에 투여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정맥 주사예요. 또는 이제 이게 싫으면은, 이제 주사 맞기 싫으면 이제 약을 먹거나, 약을 먹는 방법이 있죠. 이건 경구투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경구투여를 할 경우에는 약물이 어떻게 돼요? 위나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이것도 역시 혈관으로 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파스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근육통이 있으면 뭘 붙여요? 파스를 붙이죠. 파스는 뭐예요, 이거는? 파스는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코 막혔을 때 코에다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 약 있죠. 그건 뭐예요?
코를 통해 가지고 약물을 여러분들 전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약은 몸에 전달하는 방법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혈액에 녹아야 되겠죠. 그럼 약은 여러분들 어때야 돼요? 수용성이어야 돼요. 수용성. 약이 물에 안 녹으면은 몸에 흡수가 안 되겠죠. 자, 우리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이 들어오면은 좋던 싫던 간에 물을 만나야 되겠고 몸에 흡수가 되고 몸에서 전달이 되려면은 그 물에 녹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드럭은 약은 수용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몸에는 필요한 약인데 몸에는 꼭 그러니까 어떤 병을 치료하거나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될 약인데 얘가 꼭 수용성일 수만은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 지용성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약은 먹거나 주사를 맞아도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약업계에 있는 사람들, 약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고민, 제일 큰 숙제,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분명히 필요한 성분인데 얘가 지용성일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몸에 흡수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넉놓고 있지만은 않겠죠. 뭔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만난 거예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어떤 약이 있으면은 얘가 지용성 약이에요. 이 지용성 약에다가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이런 식으로 붙여줘. 결합을 시켜줘. 이거를 우리가 팩이 붙었다고 그래서 패길레이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pG를 결합시키는 거를 우리가 패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패길레이션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pG는 수용성 고분자거든요. 물에 잘 녹는 폴리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이런 지용성 약물에 붙으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지용성 약물을 어느 정도 물에 용해가 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팩이 FDA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이거는 사람 몸에 써도 돼. 물론 사람 몸에 아무런 해도 없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용성 물질의 솔루빌리티, 용해도를 이제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솔루빌리티가 낮은 드럭에 얘를 결합시키면은 이제 컨주게이션 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패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수용성, 그러니까 물에 녹게끔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뮨 시스템, 우리의 면역 체계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면역 체계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뭔가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 물질을 발견을 해서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야. 얘를 없애야 돼. 그러면서 얘가 몸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요. 그게 우리의 이뮨 시스템이에요. 면역 체계.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이뮨 시스템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병에 쉽게 걸리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뮨 시스템이 좋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굉장히 면역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와도 이 면역 체계가 나쁜 애가 들어왔어. 얘를 막아야 돼 하면서 잘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역 체계가 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만 들어와도 얘를 그러니까 얘를 발견도 못하고 막을 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여기 내 세상이네 그러면서 막 활개를 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금방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뮨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나쁜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물질로부터 몸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약을 먹거나 어떤 물질을 몸 안에 치료 목적으로 집어넣을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면역 체계가 너무 잘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는 치료를 위해서 집어넣어준 물질인데 이것 봐라 나쁜 애가 들어왔네 해가지고 이뮨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은 그 들어간 물질이 작동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 목적은 치료를 위해서 집어넣어 줬는데 얘가 그 안에서 작동을 못하면은 말짱 꽝이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잠시나마 이 이뮨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걔가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역시 또 pH예요. 이 pH는 그 이뮨 시스템을 약간 속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 여러분들이 팩을 붙여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이 이뮨 시스템이 얘를 딱 만났을 때, 얘는 그냥 괜찮은 물질이야. 라고 잠깐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속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위라든지 원하는 곳까지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가지고 거기서 작동을 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보다 보면은 거기에 뭐, 하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이드가 뭐라는 거는 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물이 돌아갔을 때 걔가 이뮨 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pH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pH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테인을 배척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서는 non 파울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non 파울링이라는 건 뭐냐면, 자, 파울링이라는 건 여러분들 촉매공학 이런 거 하면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울링은 뭐냐면은, 자, 우리 촉매공학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촉매공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촉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촉매가 이렇게 있으면 촉매에는 액티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이 일로 와서 이 액티브 사이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반응을 하고 촉매니까 반응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반응이 잘 안 되다가 이 촉매를 넣어주면은 반응물이 이 액티브 사이트에 와가지고 잠시 결합을 하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서 반응이 돼요.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촉매의 액티브 사이트, 그러니까 활성점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활성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반응이 오래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액티브 사이트에 이렇게 노폐물이 끼어가지고 액티브 사이트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해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파울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피독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이 된 것 같은데 뭐냐면 하여튼 액티브 사이트가 뭔가로 덮여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파울링이라고 그래요. 촉매 같은 경우에는 촉매를 여러분들이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거기 있는 액티브 사이트에 뭐가 덮여가지고 이런 파울링이 일어나가지고 촉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즉 촉매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하죠, 여러분들? 혹시 촉매공학 들은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이 촉매를 갖다가 여러분들 뜨거운 열을 줘가지고 일단 한번 태우는 거죠. 한번 뜨겁게 얘를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액티브 사이트에 덮여 있던 물질들이 다 타가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촉매가 다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재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촉매를 재생시키는 거를 그 재생시키는 공정이 촉매공학에서 나오는데 자 이런 걸 파울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인체에서도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인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이 몸에다가 이런 물질을 우리 임플란트 시킨다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집어넣을 거예요. 뭐 집어넣는 목적은 여러 개가 있겠죠. 이 안에 약물이 있어가지고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어떤 그런 장치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어떤 물질을 여러분들이
몸 안에다가 이식을 할 때 이것도 역시 이뮨 시스템이 볼 때는 면역 체계가 볼 때는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외부에서 온 나쁜 물질이죠. 외부에서 온 나쁜 물질이니까 얘가 몸 안에서 활동을 못하게 뭔가 장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인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단백질 있죠. 단백질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그냥 덮어버려요. 단백질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래서 우리 아까 촉매에서 본 것 같은 파울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파울링이 일어나면 단백질로 얘를 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장치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되는 거죠.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치료 때문에 집어넣어 줬는데 역시나 단백질 파울링이 일어나 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게 돼요. 그럼 이럴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몸을 어디 뜨거운 고온으로 해가지고 얘를 태워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물질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팩을 붙여줘요. 또는 팩을 주위에 팩으로 만들어요. 그럼 PEG로 만들면은 첫 번째 이뮨 시스템이 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는 역할도 하고 두 번째 단백질 물질이 혹시나 이제 걸려가지고 단백질 물질을 쌀려고 단백질 물질을 이렇게 덮어도 이 PEG는 프로테인을 이렇게 배척하는 쳐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 물질이 뒤덮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PEG는 여러 가지로 좋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FDA에서 이거는 바이오 물질로 그리고 생체적 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는 바이오 물질로 사용을 해도 돼 라고 해서 승인을 내린 물질이죠. 자, 정리를 하면은 PEG는 첫 번째 솔루빌리티가 낮은 약물에 붙여가지고 솔루빌리티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이뮨 시스템을 속이는 역할을 해주죠. 이뮨 시스템을 몰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세 번째 단백질이 파울링 되는 것을 막는 역할. 그래서 non-fouling이라고 그러죠. 파울링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PEG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되는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머티리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주말 동안에 시험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후회가 없는 중간고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